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성모병원의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는 조석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환우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주 간략하게 림프종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외투세포 림프종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면역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감기에 걸렸다,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렸을 때 그 이제 싸우는 면역 기능, 이런 면역 세포들이 종양화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은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어느 곳에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신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림프종이라는 병이 림프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림프절이 아닌 곳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파선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대개 림프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위치, 그런 것들이 혈관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외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바깥에서 만져지는 것이 턱 밑이라든가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이런 위치들은 내가 스스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임파선들은 CT를 찍어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큰 혈관 옆에 위치해 있는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림프절들에서 이제 병이 생기기 때문에 림프종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형화된 병소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이라는 병의 일반적인 특징은 일단 어떤 종괴가 내가 만져지는데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픈데 만져진다 그런 건 농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데 뭐가 만져진다 그러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음엔 작은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 커지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무통성 종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림프절이 아닌 일반 실질 장기 어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생기면 뇌림프종이고, 눈에 생기면 안화림프종이고, 피부에 생기면 피부림프종, 위장관에 생기면 위장관, 코 안에 생긴 비강의 림프종이 생기고, 고 안에도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 환자들이 실제로 진단을 받는 곳이 반드시 저희들 같은 어떤 혈액내과 의사를 통해서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해당 그 장기를 진료하는 의사들로부터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되거나 소화기내과에서 진단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떤 진단적인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그걸 치료하는 이제 혈액내과로 어떤 옮겨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조금 신속하면은 치료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되는데 림프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실질 장기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이제 뭐 뇌림프종 같은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위장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되고 이렇게 어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임파선 같은 것들을 진단할 때에는 조금 더 어떤 정상 림프 조직과 그 병에 걸린 림프종과의 어떤 것을 감별하는 게 상당히 고난도 병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직을 너무 조금 얻을 경우에는 진단이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을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수박 사러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수박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잘 익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서 이제 고나면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잘라 보면은 하필 고기만 좀 빨갛고 나머지는 수박이 하나도 안 익었죠. 그래서 이제 수박이 맛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조금 가느다란 침으로 하게 되면 편리하긴 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게
전체를 대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림프종의 분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치료 약제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림프종의 분류가 왜 다양하냐? 질환 분류별 치료 약제가 다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함에 따라서 치료 약제가 매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은 조금 조직을 충분하게 얻어야 되고 세침보다는 수술적 생검이 조금 더 정확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늘로 진단할 경우에는 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일반 가느다란 바늘이 아니라 좀 굵은 바늘이 있어요. 조직이 좀 많이 딸려 나오는 그걸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수술적 생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 진단을 할 때 그 림프종인지 림프종이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림프종이면은 항종양적 치료를 해야 되고 림프 증식성 질환, 림프종과 유사한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한다든가 스테로이드 요법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리 진단에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병리 진단이 좀 명확지 않을 때에는 그걸 좀 더 잘 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림프종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병기 평가 환자분들이 이제 특히 뭐 1기냐, 3기냐, 4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히 공격형 림프종의 경우에는 1기부터 4기까지 약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기가 중요한 경우는 초기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국소 진료를 먼저 권고할 때는 철저하게 방사선 포트 안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를 알아야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위에 림프종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위 말고 다른 곳에는 병이 없다는 것이 좀 명확해져야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든든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병기 평가가 중요한데 림프종은 고용암의 TNM 스테이징이라는 걸 쓰지 않고 애나버 스테이징이라는 걸 씁니다. 이 애나버라는 건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주도의 이름이 애나버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애나버 스테이징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림프종만의 병기 평가 시스템을 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게 CT를 촬영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골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림프종은 이렇게 병리학적 세부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일부만 실은 거고 여기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 림프종과 T세포 림프종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B세포 림프종이 거의 10명이면 9명이 B세포 림프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발병 빈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것 중에서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그 맨틀셀 림포마라고 하는 외투세포 림프종은 한 2%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전체 림프종의 2% 남짓밖에 되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아래 모두 존재하면 3기가 되고 한쪽에만 쏠려 있으면 2기, 한 곳에만 있으면 1기, 볼수라든가 간 같은 실질 장기에 이렇게 파급이 되어 있으면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어느 환자의 영상 사진인데 이 경우에 보면 횡격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임파선들이 위아래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에 이제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은 목에 있는 여기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임파선으로 보이고 복강 내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이제 척추뼈와 콩팥, 간 사이에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건 뭐 전문적인 어떤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거지만 병리학적 세부 유형이라든가 병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등에 따라서는 중추신경계에 병이 파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환자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고 뇌척수액 신경계로 림프종이 침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예방적인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 검사를 대부분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 이 골수 검사는 이제 이 장골뼈에서 마취를 하고 뼛속에 있는 피를 뽑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할 때 실제로 이 바늘이 들어가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의 진단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5천만 명이라고 인구를 가정했을 때 외투세포 림프종은 1년에 신환이 한 165명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역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림프종 환자가 통계를 보면 최근 통계를 보면 한 7천 명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65명의 환자가 외투세포 림프종이니까 꽤나 발병 빈도가 낮은 병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투세포 림프종은 그 전신에 이제 림프절이 커질 수가 있고 특히 대다수의 환자들이 진단 당시에 이미 골수라든가 비장이나 간 같은 데 침투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위장관에서 용종 형태로 잘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다가 용종을 뗐는데 외투세포 림프종이다라고 진단될 수가 있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라든가 폐 같은 곳에는 이렇게 침습이 흔하지 않은 병이고 이 병의 그 평균 생존 기간이 한 3, 4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에 비해서는 조금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데 최근에 림프종 환자들의 생존율을 급격하게 호전시킨 결정적인 역할이 이제 그 분자 표적 치료제, 영어로는 이제 BTK라고 하는 그 효소를 차단하는 그 임브루비카라든가 또는 브루킨사 같은 약이 나오면서 이 생존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의 경우에 전형적인 이 외투세포 림프종이 있고 약간 세포 형태가 커지는 형태가 있고 다양한 게 혼재되는 형태가 있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들이 그 병리학적으로는 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상당히 유사한 표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임상 경과 중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진단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투세포 림프종이라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임상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병리학적 진단은 이제 병리 의사들이 하는 건데 그 당시 얻어졌던 어떤 병리학적 특징이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가 임상 경과가 진행되면서 이제 충족이 돼서 외투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소개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창자에 이렇게 보면 용종 형태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암제를 쓰고 나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희끗희끗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추가 진료를 해서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건 이제 그 제발린이라고 해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 기술인데 약값이 비싸고 이 동위원소 사용에 대한 좀 난맥상 어려움 때문에 요즘에는 이 약을 거의 국내에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약을 좀 많이 즐겨 썼던 약인데요. 나름대로 치료 효과가 꽤 좋은 약이죠. 근데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이라는 말은 병리학적인 특징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걸 보면은 이제 그냥 쫙 깔려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건 미만성 형태고 동글동글한 결절형 외투형이다 그러는데 가장 전형적인 외투세포 림프종이라고 말하게 되는 어원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원 주변에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도나스 모양의 테두리가 보이시죠? 여기를 의학용어로 외투라고 그러고 멘틀 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발원한 세포들하고 여러 가지 그 병리학적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이런 외투세포에서 존재하는 세포들이 종양화됐다 해서 외투세포 림프종이라는 어원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지자가 흔히 아시는 이제 그 소포성 림프종이라든가 또는 미만성 거대세포 림프종하고는 표지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5번, 20번, 79번 이런 건 양성인데 이 5번은 사실은 비세포의 표현형이 아니고 T세포의 표현형이거든요. 그 다른 비세포들은 다 5번이 음성이에요. 근데 5번이 양성이면서 20번이 양성이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되게 소포성 림프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이나 23번은 음성이고 5번이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 이제 병리 의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 특수한 염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걸리고 또 슬라이드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얻을 때 예를 들면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그러면은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조직 검사해도 진단이 되지만 림프종은 그래서 진단할 때 조직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의 병리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이클린 D1이라는 이 단백질이 과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나온다고 뭐 100%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이클린 D1이 과발현되면 거의 윤곽이 이건 외투세포 림프종으로 많이 좁혀졌다라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염색체가 11번, 14번에 어떤 전자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진단적인 특징이 있고 표면 항원에는 T세포 표현형의 CD5번이라든가 B세포 표현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대개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이라고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림프종이라는 병이 온 전신에 발생을 하고 또 어떤 실질 장기에서 진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림프종을 잘 진단하고 침습 범위를 규정하고 이럴 때 협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5천 명 이상의 협진을 했었습니다. 5천 케이스 이상의 협진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무튼 이제 그 협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외투세포 림프종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진단받고 1차 치료, 그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공고요법이나 유지요법, 자가이식.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가 되겠죠. 이걸 다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재발을 안 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일단 BTK 억제제, 경구형 표적 치료제가 이제 아주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신약을 쓴다든가 동종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외투세포 림프종의 생존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소포성 림프종이나 마지날 존, 변연부 림프종보다는 조금 안 좋죠. 공격형 림프종이라고 하는 미만성 거대 세포 림프종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외투세포 림프종이 얌전할 것 같은데도 은근히 말썽을 많이 피는 이게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의학이 발달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더 치료적인 개발이 계속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외투세포 림프종에도 희망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염색체에 특정한 전자가 있다든가 형태가 명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질병의 질환군이 굉장히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혼재가 돼서 한 그룹핑이 되어 있는 병보다 특정한 병으로 단독 그룹핑이 되어 있는 병이 치료 약제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약제 효과를 규명하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병은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투세포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변연부 림프종 다 서서히 자라는 병들이거든요. 서서히 자라는 병들 중에서 유독이 조금 삐져나와서 말을 안 듣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외투세포 림프종인데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의 소수의 환자는 치료를 안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병이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온순형 외투세포 림프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어떤 표지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스 11 같은 것들이 음성이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음성인 경우에 이제 환자가 굉장히 생존율이 좋고요. 이건 외국의 보고인데 이런 사람들을 진단을 안 하고 이게 경과를 좀 지켜봤을 때에 3개월 안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은 환자가 한 60% 조금 넘습니다. 근데 나머지 환자들은 뭐 6개월, 1년 또는 5년까지 6년 이상 치료를 안 하고도 이렇게 관찰했다 이런 그룹들이 한 10명이면 한 서너 명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치료 성적, 생존율 곡선을 보니까
조기에 치료한 사람하고 관과관찰한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이 되고 나서 빨리 치료를 하면 좋은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막 빚도 빨리 갚아야 되고 뭐 댐도 구멍이 나면 빨리 메꿔야 되고 뭐 뭐든지 그런 개념의 이 상식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병이란 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거는 이 병의 특징이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치가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완치가 안 된다는 말 듣는 순간 확 그냥 주저앉게 되는데 치료하게 되면 다시 일상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재발하면 다시 또 진료할 수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병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삶을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보면은 치료 안 하고 경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경과 관찰하는데도 늦게 진료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늦게 진료하게 되는데도 치료 성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림프종이라는 병을 다시 우리가 원점에서 되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림프종이라는 병은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된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병입니다. 림프종 환자의 평균 연령은 한 63, 4세쯤 됩니다. 대부분 60이 넘은 분들한테 주로 많이 발생하고 젊은 사람한테도 생기지만 대부분은 60대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70대, 80대에도 있을 수가 있고 50대, 40대에도 있지만 주로 60대에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의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몸 안에 자꾸 신체 장기의 기능이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명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다음에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동반 질환은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약을 한 움큼씩 먹는다는 얘기가 뭐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무슨 약 해서 자꾸 약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가면은 나이가 많아지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뭔가 몸도 약하고 기대 여명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병을 그냥 너무 뿌리 뽑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강한 진료보다는 조금 독성이 일단 적은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이쪽은 젊은 사람들은 여명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실질 장기들이 다 뭐 좋고 동반 질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은 아주 병의 뿌리를 뽑는 이걸 이제 MRD, 미니멀 레시얼 디시즈, 미세 잔존병소라고 그러는데 미세한 병소까지도 다 없애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자가이식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죠. 대량으로 막 항암제를 써가지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죠. 중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이제 어떤 고령의 림프종 환자들의 일반적인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외투세포 림프종의 치료를 다시 한번 접하시게 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외투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이 되면은 나이가 젊다. 아까 말한 60대가 아니고 훨씬 60 미만, 50대, 40대 이렇게 젊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공격형 림프종에 합당한 항암제를 쓰는데 알초비라든가 사이타라빈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항암제를 써서 이식할 수 있으면 자가 이식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많거나 또는 공격적인 치료가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성향이 좀 나는 힘든 진료보다는 조금 온순한 진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알초비나 비알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권고하고 있고요. 증상이 별로 없다든가 좀 경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거나 또는 이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마테라, 리탁시맙이라는 거에 유지요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진료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어떤 최상의 진료 형태를 두고 하는 거고 미국 사람이면 다 이렇게 진료하고 영국 사람이면 다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평균적인 진료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어떤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를 치료할 때 많은 요법들에 대한 요약을 제가 해놓은 건데요.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이타라빈이 많이 포함되는 요법이다라는 게 이제 알하이퍼시베드 같은 이런 요법이죠. 투세포 림프 종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비알 요법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알초비란 요법을 많이 쓰는데 알초도 굉장히 좋은 요법인데 이 초비란 요법은 사실 1976년도에 닥터 맥켈비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요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지금 한 50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여기에 R만 더 추가해서 쓰고 있는 건데 현재 이 요법의 어떤 유용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황금 비율과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이 요법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빈크리스틴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말초신경염이 오는 거하고 이제 아드리아마이신을 쓰게 되면 탈모가 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포 독성이 심한데 최근에는 이제 세포 독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그 이제 페질레이티드 GCSF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한번 뉴라스타 또는 뭐 듀라스틴 뭐 이렇게 그 롱액팅 그 GCSF를 쓰게 되면은 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치료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맙테라라고 하는 이 항암제 상품명은 이제 맙테라 로슈계 맙테라고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트록시마 이렇게 부르고 원명은 리탁시맙이라고 하는 약이죠. 그래서 B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CD20 항원을 타겟팅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정상 B세포도 CD20 항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상 B세포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면역 체계의 어떤 다운, 감소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B세포라는 게 조혈 모세포에서부터 마지막 분화 단계가 플라즈마셀 형질세포인데 형질세포가 암세포화된 것이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이 CD20 항원을 거의 반연을 이렇게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다발성 골수종은 맙테라를 쓰질 않아요. 그리고 주로 요 근저리에 있는 세포들만 요 맙테라 리탁시맙을 이제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날 입원하거나 외래에서 그 리탁시맙을 맞고 찹을 맞는 이런 요법을 6번 내지 8번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8번까지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어떤 치료 성적이 아주 마음에 들 때는 6번까지 하지만 조금 미흡할 때는 8번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또 중간에 세포 용량, 항암제 용량을 좀 줄이거나 할 때는 8번까지 연장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알초비라는 요법이 이제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알초비에 대한 이 생존 곡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알초파고 나서 2년 무병 생존율 재발 안 하고 2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한 10명이면 한 4명밖에 안 됩니다. 10명이면 4명, 6명은 결국은 이 알초보를 하고 나서 재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의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의 임상 자료를 요약한 건데 저희 병원 성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3년의 무진행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 한 34%. 그러니까 10명이면은 한 뭐 서너 명만이 이렇게 3년 동안에 재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올해 아주 이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거를 보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65세 이상의 적극적인 진료를 했을 때 10년 이상 이렇게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알초비라는 거를 하고 나서 관해가 된 다음에 그 리탁시맙이라는 걸로 2년간 유지요법 하는 거에 대한 성적을 이제 외국에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유지요법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을 이 논문에서는 인터페론 알파하고 리탁시맙을 했는데 리탁시맙으로 유지한 게 훨씬 낫더라. 그래서 유지요법을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돼요. 위탁시맙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요법을요. 근데 이제 핵심에 또 들어와야 될 것 중에 하나 비알 요법이라는 요법이 있는데 이 요법이 그 벤다무스틴하고 리탁시맙이라는 그 조합인데 알첩은 리탁시맙하고 찹의 조합이죠. 이해하셨죠? 제가 아까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근데 이 벤다무스틴이라는 약이 참 묘한 약인데 이 동독에서 개발을 처음에 해가지고서 동독이 가난하니까 뭐 만병통치약처럼 뭐 위암, 폐암, 난소암, 림프종 막 이렇게 썼던 약입니다. 약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 약이 특히 이 로우 그레이드 저도의 림프종에 상당히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고 독일인 의사 런멜이라는 분이 연구자 임상 연구인데 한 뭐 1000명 가까운 환자를 이렇게 외투세포 림프종 또 소포성 림프종 변형부 왈덴슈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중 이런 병들에 이걸 투여를 해가지고 이 대조하고 있는 알첩군에 비해서 월등히 치료 성적이나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걸 규명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란셋이라는 잡지에. 이게 발표된 다음부터 이 약이 이제 정평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외투세포 림프종으로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이 보험이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약이 이제 이 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회사 주도의 임상 연구를 한 결과가 아니고 연구자 주도의 임상 연구를 한 약이다. 소포성 림프종이나 외투세포 림프종 이런 것들에서 다 R첩이나 RCBP요법보다 월등히 좋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벤다무스틴을 쓰는 게 월등히 성적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하나는 벨케이드라는 약물이 얀센에서 나오는데 그 약과 그 빈크리스틴을 뺀 요 VR캡하고 R첩이라는 요법을 비교했더니 여기 또 치료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요것도 즐겨 쓰시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약을 그렇게 이 요법을 그렇게 즐겨 쓰지 않고 저는 초치료에 이제 BR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치료가 R첩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구에서 특히 이제 유럽 계통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고용량 사이타라빈을 초기 치료에 많이 쓰고서 병을 극소화시킨 다음에 이식을 하면 치료 성적이 좋다라는 보고들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고 그것이 거의 상당히 지금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요법이 이제 알하이퍼시베드라는 게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알하이퍼시베드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RDEB이라든가 R첩을 교대로 쓰는 요법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가 인정이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 R하이퍼시베드 요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반응률이 CR 레이트가 완전 관해율이 87% 쓰면 거의 뭐 10명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관에 도달하는데 이걸 쓰면은 쓰다가 100명이면 한 8명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TRM이라는 게. 그럼 여기 저 TRM이라는 게 무슨 의사가 실수를 하거나 병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항암제가 너무 세가지고 환자가 회복을 못한다든가 무슨 뭐 폐렴이 걸리거나 폐혈증이 이렇게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증 혈액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법의 그 단점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입원하면 보름씩 입원을 해야 되죠. 이 요법.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나온 논문인데 연구인데 R촉을 6번 하고 나서 자가 이식하는 경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RDEB이라는 고용량 사이타라빈이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R첩을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하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 보면은 이 사이타라빈을 쓴 요법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치료 지침을 얘기할 때 나이가 젊고 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고용량 사이타라빈을 쓰는 요법을 권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연구들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그럼 BR 요법이랑 아까 엄청 세다는 요법 알하이퍼시베드랑 비교를 하면은 어떤가라는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BR 요법의 반응률이 87%나 됩니다. 예. 그리고 알하이퍼시베드 요법은 88% 거의 차이가 없어요. 생존 기간이나 무병 기간이나. 근데 그리고 미세 잔존 종양에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BR 요법이. 그리고 뭐 자가 이식을 할 때 조혈모 세포를 모으는데 지장도 없고 이 BR 요법은 치료 관련 사망률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진료해서 하는 거나 BR 요법까지 탈모도 안 되고
괜찮은 그런 순한 요법 같은데 막상 외투세포 림프종에 쓰면은 치료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온다. 나이가 아주 많은 환자들한테 이 그냥 이 리탁시맙의 레날리도마이드만 가지고 진료하는 경우에 예후인자가 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치료법으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이식이라는 건 재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외투세포 림프종에서는. 보면은 자가이식을 한 경우가 안 한 경우를 보게 되면 한 경우가 조금 더 생존 기간이 우리 병원에서 장기 생존 추적 검사 결과를 보면은 좀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이식을 하고 나서 RDEP이라는 요법을 하고 나서도 이 리탁시맙이라는 걸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인데 고용량 사이타라빈을 쓰고 나서도 유지요법을 하고 안 하는 경우에 따라서 유지요법을 하는 게 안 하는 경우보다 무병 생존율이나 전체 생존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리탁시맙을 조금 2년간 유지하는 게 환자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보험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종이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 외투세포 림프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완치 가능한 요법이 있냐 그러면 그건 딱 한 가지 동종이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종이식은 이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소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만성 숙주 반응이나 급성 숙주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동종이식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다 완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재발하고 나면 약이 없어가지고 외투세포 림프종이 성적이 급직하를 했는데 이 먹는 BTK 억제제, 분자표적 치료제가 나온부터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먼저 출시된 게 이제 그 얀센에서 나온 이제 이브루티닙 상품명이 임브루비카라는 거고 먹는 항암제죠.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데 이 약은 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세알을 먹도록 하고 외투세포 림프종에서는 뇌알을 권장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비교 임상 연구로 외국에서 유럽에서 있는 이 템실로리무스라고 요 약이 이제 이것도 분자 표적 치료제인데 조금 승인이 나 있는 약이긴 하니까 이거랑 비교 연구를 했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치료 성적이 좋다 해서 무진행 생존율이 한 14.6개월 되고 해서 이렇게 커브가 이 약이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급여가 돼가지고 이제 시판이 돼서 환자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년 동안의 무진행 생존율이 임브루비카를 하면 41%의 환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약은 알초비든 비알이든 한 번 쓰고 나서 재발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약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상당히 근데 이제 한 번 재발한 경우와 2번 이상 재발한 다음에 이 약을 쓰는 경우에 보면은 한 번 재발하자마자 쓰는 게 월등히 좋다 해서 요 최근에는 한 번 재발하면 다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응률이 10명이면 한 8명 정도는 반응을 보이고 한 서너 명 정도는 이게 완전 관해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약에 대한 글로벌 트라이얼서부터 약을 써가지고 제 환자 중에는 이 약을 10년 이상 먹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요. 재발 안 하고 그냥 계속 이 약만 먹고 있는 거죠. 고혈압 약 드시듯이 막 드시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보면은 이 약을 먹고 나서 장기 생존율이 무진행 생존율이 한 중앙값이 한 27개월, 2년 이상 이렇게 되고 35개월 정도 되고 나름대로 괜찮은데 약을 세 사이클 먹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 치료 성적이 현저히 다르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안 좋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 사이클 하고 나서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치료법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세포 독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B세포 계를 많이 이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면역 항체를 생산하는 게 B세포라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이 발생을 하기 이런 것들을 때문에 가끔씩 감염이라든가 또는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쓰게 되면은 약에 따른 이제 이런 부작용으로 멍이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 멍들지는 않고 되게 부닥쳤을 때 멍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수술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 없이 되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많은데 그 부정맥이 발생하는데 이게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아주 소수지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장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하면 이유 없이 백혈구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몸속에 있는 그 종양세포가 혈액 내로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죽이는 작용 기전이 있어서 그거는 병이 진행하는 증상이 아니라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나온 게 이 브루킨사라고 해서 바이진에서 나온 약인데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 병에 대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개발된 약하고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질환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적응증은 똑같은데 브루킨사는 후발 주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적인 말로 하면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나온 약보다 개량이 됐다. 그래서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그 뭐가 개량됐느냐? 약효가 좀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특히 부작용 중에서 심방세동과 같은 이런 심장에 대한 부작용이 좀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 약은 특징이 아까 앞에서 한 얘기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쇠알, 외투세포 림프종은 뇌알인데 이 약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뇌알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뇌알을 한꺼번에 드시거나 또는 두 알을 두 번 나눠 드시는 건데 이 약이 개발에 따른 원리라든가 약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한꺼번에 다 먹기보다는 두 알을 두 번 드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요 브루킨사의 경우에는 신장이나 간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서 써야 되고요. 그 앞에 임브루비카는 신장이나 간에 대해서 특히 콩팥에 대해서는 거의 독성이 거의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간에 대해서도 독성이 좀 심하지 않아서 요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브루킨사가 지금 그 다른 병에 이 왈덴슈트롬이라든가 이런 병에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 임브루비카는 보험이 안 되는데 이 약은 보험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병에도 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외투세포 림프종에 다 쓸 수가 있는 보험급여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약에 대한 이제 초기 개발됐을 때의 그 임상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한 연구가 이제 003 연구고 중국에서 한 연구가 206 연구인데 이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연구 결과가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한 연구 결과로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이 52%나 되고 미국은 25% 이렇게 되는데 환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완전 관해율이라든가 전체 반응률이 거의 뭐 한 84%에 이르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랑 중국이랑 왜 이렇게 반응률이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전문적인 건데 펫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반응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CT만 가지고 볼 때는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연구는 CT만 갖고 있고 중국 연구는 펫까지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국 연구가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반응률은 다 80%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보면은 두 약 다 비슷한데 세포 독성이 생기는 거랑 뭐 멍들고 이런 건 다 비슷한데 브루킨사가 자누브루트림이고 이쪽이 임브루비카가 이브루트림인데 요 연구는 이제 이 약을 1대1로 그러면 속된 말로 맞짱 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그러고 뭐 누가 세다 누가 좋다 그러니까 그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외투세포 림프종에선 1대1로 헤드 투 헤드 연구한 건 없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1대1로
맞짱 뜬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재발성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외투세포 림프종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랑 어떤 병태 생리학적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노브레티닙이 브루킨사인데 브루킨사하고 임브루비카의 반응률을 보게 되면 브루킨사가 반응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년 무진행 생존율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의 건수도 굉장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브루킨사가 임브루비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반응률이 상당히 좀 좋고 부작용이 낮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각각의 비교를 봐도 성적도 그렇고 CLL에서의 그 헤드 투 헤드 비교를 봤을 때도 브루킨사가 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루킨사가 조금 더 세컨 제너레이션으로서 좀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임브루비카 복용하시던 분이 브루킨사로 바꾸는 거는 허용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약을 써서 계속 약효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약을 드시면 됩니다. 저 환자들 중에 10년 이상 복용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브루킨사는 늦게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의 데이터는 또 없습니다. 멘틀셀 림포마에서 어떤 약이 딱 우월하다라는 걸 아주 그냥 뭐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장 부작용을 생각하면은 자노브루틴이 훨씬 낫다. 이브루티닙이 미국의 진료 지침에서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유 중에는 이제 그 약효가 약간 좀 못 미치거나 비교 열등한 거나 살짝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그것 때문만은 반드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얀센에서 했던 어떤 그 대규모 임상 연구인데 외투세포 림프종을 처음 진단하고 나서 비할요법을 하고 나서 아까 말한 리턱시마브로 메인티넌스를 2년간 하는 요법을 하면서 그중에 임브루비카라는 약을 처음 진단 때부터 병이 진행할 때까지 그냥 계속 매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군은 약이 똑같이 생긴 플라세보를 계속 먹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체 생존율은 임브루비카를 넣으나 안 넣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무진행 생존율은 차이가 있지만 이 생존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해서 미국의 FDA에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을 다시 해라 하니까 임상을 다시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후발 주제 약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얀센에서는 이걸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약이 이제 그 약간 그 진료 지침에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투세포 림프종의 이 약의 진료 지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세포 림프종에서는 이 약을 계속 쓸 수가 있고, 또 임상에서 두 가지 약 중에 한 가지 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이브루티닙이라는 약을 자가이식이라고 하는 베스트 시나리오 안에다가 이 약을 추가해서 약을 넣었을 때 자가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그 사이타라빈을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초기 치료에다가 자가이식을 하고 경과관찰하는 것이 표준 스탠다드 진료면 여기다가 암 A에다가 이브루티닙을 넣어서 초기 치료에도 넣고 이식하고 나서 2년간 이 약을 넣고 암 I는 초기 관해 유도를 한 다음에 자가 이식을 안 하고 이브루티닙을 처음부터 재발할 때까지 계속 투여하는 연구를 하는 삼각 연구, 트라이앵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2024년도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약이 뭐 꼭 굉장히 우월하고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이식을 하면서 약을 같이 먹는 경우는 임브루비카를 먹는 경우가 이식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치료 성적이 더 낫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식만 한 경우하고 이식하고 나서 약을 임브루비카를 추가한 경우하고 이식 안 하고 임브루비카를 계속 먹고 2년간 유지한 경우를 보면은 이식 안 한 경우랑 또 흡사하게 나와요. 이걸 보면은 임브루비카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이식을 대체할 만큼 효과도 낼 수 있구나. 이런 또 데이터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들이 재발했을 때에 그 임브루비카랑 그다음 브루킨사 이 두 가지 약이 굉장히 치료 성적을 향상시켜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재발하게 되면 또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간혹 이제 임상에서 맞닥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백혈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나 또는 치료하는 의사도 조금 당황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것이 병이 진행하는 결과가 아니라 치료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재발하고 나서 임브루비칼 썼는데 백혈구가 40만, 70만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백혈구가 만까지가 정상인데 70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걸 백혈구 분반수로 약간 좀 제거를 하면서 경과를 이렇게 봐서 봤더니 나중에 자연히 이렇게 소멸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CT를 찍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환자에서 보이는 비장이 커져 있고 여기 림프절이 막 병소가 있는 것들이 다 줄어드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이클 하고 나서 이거 찍었는데 이때 백혈구 굉장히 많이 높았지만 병은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 높은 것만 가지고 병이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약 먹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피크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사그라들고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의 한 3명 중에 1명꼴로는 백혈구 상승을 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백혈구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또 이제 아까 그 브루킨사하고 임브루비카 쓰다가 재발하면 어떡하느냐. 그때 이제 고식적인 항암제를 보험에서 쓸 수밖에 없지만 신약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펄투브루트닙이라는 새로운 약이 있는데 이 약은 BTK라는 그 효소를 차단하는 작용 기전이 작용하는 부위가 좀 다르고 비가역적으로 바인딩을 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무력화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면 그런 BTK 억제제의 그 재발을 보였던 환자들인데 약을 쭉 먹다 보면 이렇게 환자가 거의 한 63%가 반응을 보이고 오래 먹으면은 10개월 이상 먹으면 거의 10명이면 9명에 가깝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신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 조만간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 미국 FDA에서 이 약을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약을 이제 시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BTK 이니비터의 이제 불응을 보이는 환자들한테 이 약을 쓸 수 있게 시판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는 이 회사들이 아예 재발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들은 말하자면 재발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한테 쓰면 환자 사이즈가 풀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가능한 한 위에 올라가서 약을 쓰려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 소풍 가서 양치할 때 냇물의 맨 위에 가서 양치를 해야 깨끗한 물로 양치를 하잖아요. 밑에서 하면 남이 양치한 물로 양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단 받고 난 환자한테 약을 써야 마켓이 커지니까 처음에는 재발한 사람한테 하지만 자꾸 올라가서 윗단계에서 이제 재발 안 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려가는 그런 진료를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 약이 유망해서 이제 이 약도 임상에 표준 치료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최근에 의학적인 연구 중에 임상 연구라는 거는 너무 절제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믿기가 어렵다. 그럼 외투세포 림프종의 진짜 리얼 월드 데이터가 어떠냐라는 것이 아주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 거의 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한 1200명을 추려서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초치료로 고용량 사이타라빈을 가지고 관해 의도를 한 사람은 한 30%밖에 안 되더라, 미국에서. 그거 하면 진료 지침에 의하면 좋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하는 건 30%고 자가 이식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이식을 하는 경우는 한 23%. 4명 중에 1명만 자가 이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이식이 성적이 좋고 이런 건 알겠지만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이 크니까 자가 이식을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려는 경향을 이제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초치료로서 비알류법을 하거나 알초를 하거나
또는 알하이퍼시베드라고 하는 사이타라빈 고용량 항암제로 대별되는 이 세 가지 군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다음 치료를 이행하는 거, 재발해서 이행하는 경우는 BR이나 알초비, 사이타라빈 쪽이 적다. 아무래도 찹을 쓰면은 다음 치료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전체적인 환자들의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BR요법을 하는 게 조금 재발을 안 하면서 무병한 기간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BR 하고 나서 리탁시만 메인티넌스 하는 경우, 알첩 하고 나서 리탁시만 메인티넌스 하는 경우 각각의 안 하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다음 치료로 재발해서 넘어갈 확률이 알첩을 썼건 BR을 썼건 간에 메인티넌스를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무진행 기간이 길다라는 걸 여기 데이터에 보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국의 진료 지침에도 리턱시맙을 유지요법을 좀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턱시맙을 2년 동안 계속 쓰게 되면은 면역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감염이 되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절에는 이걸 권하지 못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코로나에 너무 또 잘 쉽게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취약하다든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수도 있다. 좋긴 좋은데 반대급부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거를 2년 동안 2달 간격으로 쓰게 되면 12번을 맞아야 되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 생존 기간을 보더라도 이게 리얼 월드 데이터인데 보면은 항암제 쓰고 나서 리탁시맙 쓰는 게 훨씬 좋죠. 이 생존 커브가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프랙티스 형태를 그냥 리얼 월드 데이터를 분석해도 최근에는 좀 약간 자가이식은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BR요법을 조금 더 좀 선호하고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리턱시맙을 좀 잘 유지법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신약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언젠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카티라는 약제가 있거든요. 카티. 카티라는 건 지금 우리 노바티스 킴리아사에서 카티가 보험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카티 치료제라는 것의 표적 항원이 CD19번이라는 항원이기 때문에 그 CD19번은 비세포 림프종에는 거의 모든 림프종이 다 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비세포 림프종은 뭐 이것저것 안 될 때는 다 카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어떤 그 에비던스의 근거에서 이제 임상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그게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쓸 수 있다 해서 무조건 보험급여가 되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줌맛 뭐2 이런 연구 이름인데 CD19번 이런 카티를 해가지고서 했더니 반응률이 91%나 되고 뭐 이약저약 다 안 듣는 사람들을 한 거죠. 팔로업 기간을 한 2년, 3년 가까이 했는데 반응률이 91%에 무진행 생존율이 2년을 초과하는 상당히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른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카이트 파마 거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저기 BMS 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트랜스엔드 트라이얼 보면은 88명을 했는데 반응률이 83%고 관여율이 72%나 됩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으로 암을 고친다 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카티인데 또 하나 부각된 것이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입니다. 이중항체 치료제는 똑같이 면역으로 암을 고치는데 비림프종을 고치는데 항체를 주사를 맞아가지고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로 종양을 공격하는 거고 카티는 실제로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공격성을 부여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게 카티거든요. 그래서 카티는 원샷을 치료하는 거고 이 이중항체 치료제는 계속 치료제를 이렇게 투여하는 거예요. 1년 내지 2년 동안 주사로 투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글로피타맙이라고 하는 이 이중항체 치료제도 보면은 반응률이 73%나 안정권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약들이 이제 외투세포 림프종에 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성적이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치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유지요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식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외투세포 림프종의 혁신적인 이제 생존율 향상을 기여한 것이 이 먹는 항암제, 이제 브루킨사하고 이브루티닉 그 두 가지 약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브루킨사랑 이브루티닉 같은 거가 복용하시게 되면 처음 한 6개월은 부작용이 나오지만 6개월 지나면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의 뭐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정성껏 잘 드시면은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뭐 7, 8년 드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많고요. 뭐 10년 이상 드신 분들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드시면 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나빠진다 그러면 뭐 이런 또 카티라든가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투세포 림프종은 병태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협소한 특수한 집단군이기 때문에 치료 약제 개발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쉽다. 다른 병보다. 그러니까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같은 병이 오히려 치료제 개발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 치료에 맨날 알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첩에다가 뭘 더해가지고 진료를 해도 치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외투세포 림프종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잘 어려우시겠지만 또 투병하시고, 먹는 항암제가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먹는 항암제가 있는 질환군이 몇 개 없거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하고 이 외투세포 림프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BTK 이니비터, 먹는 항암제의 특징은 일단 환자가 이거 교육 잘 받고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을 먹다가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약이 안 들어서 중단하는 사람하고 거의 흡사하게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부작용. 그 다음에 이 약도 여전히 혈구 감소라든가 또는 면역 글로불린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와 진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먹는 약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출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을 한다든가 발치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약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한 수술을 받을 때는 수술 당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씩 중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경한 수술을 받을 때는 한 사나흘씩 중단해야 되고, 뭐 마이너한 경우는 뭐 수술 하루 전날만 당일 그 다음 날만 중단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회사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중시해서 중단하게 돼요. 근데 가능한 한 중단 기간이 많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뭐 투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보름밖에 안 된 분이 또 갑자기 무슨 수술한다고 중단한다고 그러면 약에 내성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조금 약을 충분하게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항응고제들은 영향이 없는데 와파린 같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항응고제를 쓸 경우에는 이 약이랑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대한 독성이 좀 심각한데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을 기존에 복용하시고 있거나 또 약을 복용하고 부정맥이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우려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브루킨사를 쓰셔야 됩니다. 임브루비칸은 브루킨사에 비해서는 그 부정맥의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하이도사이타라빈을 통해서 이제 하고 이식을 하고 이런 것도 젊은 환자들한테 여전히 유효하긴 하다. 그러나 대부분 림프종 환자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알초비나 비알요법을 하는데 형편이 되시면은 비알요법을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비알요법이 보험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는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하는 게 좋고, 그러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유지요법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유지요법 하는데 리탁시맙을 써야 되는데 요게 보험이 안 되는데 보험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재발하면 무조건 브루킨사 아니면 임브루비카 드셔야지 된다. 그게 스탠다드라는 거고, 장기간 먹어도 거의 큰 부작용 없이 다 잘 지내시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이식은 유일무이한 완치의 수단이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고 이런 분들은 좀 여명이 기신 분들은 동종이식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거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료를 하시거나 투병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